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단원별 600제라고 하는 정말 마지막 특강, 마지막 우리 수업의 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년 또는 그 긴 시간 동안에 함께 해오신 분들, 또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위해 투자하신 여러분의 열정과 선택을 존중하며 항상 힘들 때 처음 시작하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포기하고 싶을 때 처음 어떻게 어렵게 시작했는지 이 마음을 다시 되새겨 보면서 결코 포기해서도 안 되고 마지막까지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최악의 분들은 시험 바로 앞두고 방황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험 앞두고 이상하게 한 달 전, 일주 전, 하루 전 마음이 또 막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불안하고 또 힘들 때일수록 정말 그 여러분의 어떤 선택을 했던 그 첫날 그 시간들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단원별 600제이기 때문에 전 범위를 다시 빠르게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600문제를 다 풀어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걸 더 지루해하고요. 600문제 중에 제가 문제를 엄선했습니다. 바로 160문제를 엄선을 했고요. 그 160문제를 마치 시험 보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당장 시험지가 제공이 되어 있고요. 각 회차별로 제가 20문제씩 이렇게 문제수를 20문제로 시간 안에 좀 하려다 보니까 25문제가 아니라 20문제로 제가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제가 좀 문제를 풀어오세요 하고 또 단원별 600제 소개도 이미 지난 그 이전부터 안내를 해드렸고 강의 계획서도 드려서 오늘 수업에 혼선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책에서도 제가 강조하는 바지만 점의 지식에 머무를 것인가 선의 지식으로 연결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머리말에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좀 단편적으로 끊어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쭉 하나의 호흡으로 해야 국어가 이렇게 재미있구나. 항상 그 단계가 있잖아요. 국어가 이렇게 어렵구나. 이런 건 다 누구나 공감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 특히 오늘 부분에 해당하는 문법 부분들. 엄청 섬세하고 이 디테일한 형태소 개수, 파생어의 개수. 오늘 또 전체 난도로 보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 부분임에도 모두라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모두 몇 개. 모두 맞는 거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당연히 그 한 끗 차이로 어려운 거예요. 실제 우리 군무원 시험에도 전통적으로 이 모두 몇 개 이런 걸 좀 좋아하던 방식들이 있어서 오늘도 역시 그 꼼꼼함의 끝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때 가서는 이제 국어라는 게 야 이렇게 재밌는 거였구나. 이렇게 좀 쉽구나.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는구나. 뒤에 우리가 어문 규정하면서 앞에 문법도 돌아오기도 하고 또 비문학하면서도 어휘하고 한자고 이렇게 쭉 꾸준히 연계했던 방식들을 잘 아실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총 16강 또는 이제 18강이라고 제가 생각했던 이유는 기본 진도로는 16강이 맞지만 뒤에 제가 또 우리 군무원과 최적화된 소방직 기출문제 이걸 2강 정도 추가로 더 설명해 드릴 거라서 이 단원별 600제, 단원별 600제라는 시간 안에는 16시간 안에 왜냐하면 각 20문제씩 8회차로 제가 구성을 했기 때문에 문제로는 160문제가 되겠지만 뒤에 소방직 문제는 추가로 제가 프린트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역시 강조하려는 거 욕파불능이라는 논어에 있는 구절인데요. 그만둘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단원별도 했어요. 동영도 했어요. 또 다시 단원별로 돌아온 이유가 never stop. 절대 포기해서도 안 되고 멈출 수 없다라는 공부의 재미를 집요하게 가기를 바라며 역시 공휴일괴라는 한자어를 드리면서 이것이 산을 쌓아 올리는데 한 삼태기의 흙. 삼태기라는 것은 보통 흙 같은 경우를 쌓는, 담는 그런 기구 또는 그런 단위를 뜻하는 건데요. 진짜 조그마한 양의 흙이라는 거겠죠. 조금, 그 조금이라는 것 때문에 누군가는 성공하고 그 조금이라는 것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시험 보고 나면 꼭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다 이런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정말 한 문제도 아니에요. 총점으로 평균을 따졌을 때 0점 몇 점 차이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이 그 조금이라는 것을 결코 간과하고 경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그 조금을 채우는 그래서 완벽에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수업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 1회차가 오늘이고요. 다음번이 2회차 그리고 그 다음번이 이제 3회차가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1, 2, 3회 문제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60문제
문제 여러분에게 프린트로 나간다는 거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답지만 제공이 돼요. 해설지는 아니에요. 해설지는 이미 우리 단원별 600제 문제집에 다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라고 제가 선별한 거니까 뭐 목표는 다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 문제집에 있는 걸 한 번 더 풀어보고 오시는 시간인데도 그래도 또 고난도 있습니다. 최고난도 있습니다. 이걸 제가 또 엄선해 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미 앞부분에 언어와 국어, 그다음에 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과 어문 규정, 그중에 이제 표준 발음법까지가 오늘 진도로서 강의 계획쌤이 제공이 되어 있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외래어 로마자와 함께 이제 고전 문법,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비문학 부분이죠. 이제 우리가 비문학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서 비문학과 아울러 어휘 중에 또 한자어 한자 부분 군무원 시험에 꼭 나온다 생각하고 한자 성어의 일부까지 제공이 되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진도가 나갈 거니까 또 미리 단원별 600제 풀어와야 된다는 것이며 3회차 역시 뒤에 이제 속담 한자 성어와 함께 문학의 모든 것을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소방직 2021 기출 해설까지도 여러분의 자료로 제공해 드릴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각 문제들을 단원별로 전체적으로는 600제 중에 160문제를 선별했고요. 각 회당 20문제씩으로 추렸습니다. 우리 문제집 기준으로 보면은 20문제만이 아니라 그 영역별로 보았을 때 약 한 뭐 50문제, 60문제 이렇게 문제들이 더 많이 있겠죠. 그래서 마치 동형 모의고사 형태처럼 제가 시험지를 제공해 드렸다라는 거고요. 여러분이 앞으로도 역시 계속 비중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되는 비문학 문학 부분, 또 한자, 고전 문법 이런 부분들을 강화했으며 특히 우리 교재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이외에도 추가 문제를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것 중에는 각 단원별 전체 평균, 또 상위 20% 평균을 제공해 드릴 거예요. 물론 우리 책에는 문제 옆에 별표가 3개, 2개, 1개 이렇게 난도가 있잖아요. 상중하의 난도가 있지만 더욱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난도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상위 20% 또는 전체 평균, 그리고 고난도 빅3, 빅5까지 역시 제공해 드릴 것이며 또 사이사이에 법원직 같은 경우 우리가 2021 법원직은 저랑 해본 적이 없어. 다만 국가직 했죠, 지방직 했죠, 경찰직 했어요. 그렇죠. 해설 강의로도 이런 거는 제가 좀 가능하면 뺐고요. 그래도 뭐 일부 연계된 국가직 같은 거는 조금 제가 추가하기도 했는데 오늘 수업 시간에도 법원직 문제 중에서도 연결된 뭐 예를 들어 문법 문제 이런 걸 추가로 좀 보여드릴 거고요. 어쨌든 뭐 제 수업의 특징이 뭐 그래도 한마디로 말하면 열정,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열정적이고 더 진정성 있는 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비 군무원들을 위해서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회 오늘 여러분이 풀었던 문제들로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 이제 우리가 단원에 대한 내용 정리를 먼저 하고 가야 되는데요. 가장 무난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언어와 국어죠. 왜냐하면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크기도 하고 나와도 좀 편안한 부분의 개념, 어떤 이론들이죠. 다만 이제 이것이 최근에는 확장되어 비문학에 자주 나오죠. 비문학. 그래서 언어와 관련된 비문학 지문, 또 국어와 관련된 비문학 지문, 심지어는 뭐 자위성 이런 한자 표기가 지난 국가직 7급부터 2021 경찰직까지 한자 표기로도 나오니까 이런 것도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제 많이 했던 시작은 언어란 뭐부터 뜻이 있는 음성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언어의 개념부터 그때 뜻, 의미, 내용, 음성, 소리, 형식으로 출발을 했으며 동시에 언어의 기능, 언어의 특성 정도는 우리 해야죠. 우리 문제 속에 바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언어의 기능이라고 했을 때 특히 표현적 기능, 표출적 기능, 칭교적 기능 또는 뭐 지령적 기능, 칭교적 기능 이런 이제 순서대로 우리가 함께 해왔던 게 중요했고 특히 최근에는 발화 의도에 따라 기능이 다르다 하시죠. 똑같은 문장이라도 어떤 의도이냐에 따라서 이 책은 참 재미있다라는 것이 그냥 그 자체로서의 표현적 기능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책은 재미있으니 읽어라 이렇게 강요하면 지령적 기능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발화 의도 또는 맥락이라는 것을 앞뒤 고려하여서 기능을 판단해야 되는 것 정도 학생들이 좀 헷갈려 했고요. 또는 언어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같은 말, 성격, 특징, 특질 뭐 이런 본질 이런 거와 함께 포함하여서 역시 이 기자 이원성, 기호성
구조성,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창조성, 체계성, 규칙성 이런 기본적인 언어의 특성들과 함께 설명해서 우리 문제로 또 한번 풀어보게 될 것이며 가장 잘 나오던 자의성부터 사회성, 역사성 또는 뭐 창조성, 개방성이라고도 불렸던 이런 정도면은 시험용으로 여러분이 다 지금 고개를 끄덕거릴만 합니다. 자, 물론 이제 언어의 체계도 있었고 구조도 있었고 종류를 이게 이제 국어의 종류와 함께 연계되면서 국어의 종류 세 가지로 바로 이어오면 됐어요. 그래서 국어는 계통상 물론 알타이어족이라는 뿌리 역사를 또는 형태상 교차거, 첨가, 조사나 어미 등이 붙어서 이루기 때문에 아교교차, 붙을 착자, 교차거, 다른 말 첨가어라는 것도 또 문자상 표음 문자,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표음 문자, 한자가 표의 글자가 되니까요. 자, 이래서 이제 우리 국어와 관련된 세부적인 얘기, 정말 여기서 딱 한 문제 나온다면 국어의 특징, 국어와 관련된 특징을 범주 세 가지, 의문적, 어휘적, 통사적으로 나누었기에 이 의문적 특징이 이 의문론으로 바로 이어지게 되겠죠. 국어의 의문 40개, 자음 19개, 모음 21개와 함께 국어는 소리의 장단음 포함한 비분절 의문도 있었기 때문에 장단음 관련 이야기가 표준 발음하고도 또 연계되기도 하고요. 자, 물론 이제 어휘상 특징들이 비문학 지문으로 잘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휘 중에는 한자어가 많으며 높임어, 감각어, 음성상징어 뭐 이런 것들이 어휘부터 마지막 역시 통사라고 하는 용어, 문장. 그래서 이제 우리의 문장의 특징, 영어로도 이야기하는 구문상의 특징 뭐 이런 거, 센텐스 이런 거 할 때 이게 우리의 통사적 특징이 되는 것이며 그 중에는 주목서의 일반적 어순을, 수식어, 피수식어의 어순을 역시 조사나 어미가 붙는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에서 크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어려운 오늘 문제 1번부터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국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겠죠. 물론 이제 이 안에서는 국어의 사전 배울 순서도 조금, 국어와 관련된 어떤 옛 문헌들과 관련된 일부, 아니면 훈민정음 관련된 일부 이런 것들도 이제 사이사이에 설명한 게 우리 이론 시간이었어요. 다 아시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말소리 의문론입니다. 여기서 이제 틀릴 수 있는 것이 이제 두 가지 핵심적인 게 첫 번째는 자음체계, 모음체계죠. 그래서 자음체계 표 정말 6 곱하기 6표 기준 두 가지 소리나는 위치, 소리내는 방법에 의해서 특히 한자어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입술, 혀끝, 센입천장, 열인입천장, 목청소리뿐만 아니라 입술 소리에서 뭐라고 해야 된다고? 양순음 이런 것처럼 다시 혀끝 소리의 치조음 그리고 설단음. 물론 최근에는 혀끝 소리라고도 나오지만 최근 개정된 중학교 교과서에는 뭐라고 나온다고요? 윗잇몸 소리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어. 혀끝이 윗잇몸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경국의 연국의 후두음 줄여서 후음이라는 거 모두 맞고요. 물론 이제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파파, 찰찰, 비음, 유음 이렇게 이제 한 호흡이면 충분하겠죠.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까지. 물론 요즘에는 뭐 장애음이다, 자음 같은 거, 비장애음이다, 모음 같은 거 이런 식의 용어들을 바꿔서 주기도 하니까 한자와 같이 뭐 심지어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성질이 있다 없다까지도 수능에서도 활용되고 있었기에 우리 수능형 문제들 함께 풀었던 기억이 나고요. 실제 2021 상반기 국가직이나 지방직을 봐도 이런 수능형 문제, 과거 EBS에 수록되었던 거, 과거 수능에 직접 수록되었던 작품 이런 것들이 활용되는 바가 있어서 다시 우리 한번 수능형 문제들을 이 진도별로 또 꺼내서 복습하는 마음도 좋습니다. 자, 어쨌든 자음체계부터 시작하여 모음체계 역시 신모음, 단모음 10개, 이에, 의와, 오, 위, 외를 기준 세 가지 소리나는 기준 세 가지에는 혀, 입술이니까 혀의 높낮이의 고중저, 혀의 앞뒤의 전설, 우설, 입술 모양에 의한 평순, 원순 이렇게 제가 빠른 복습을 한 번 더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의문의 변동이라는 거죠. 특히 의문의 변동이 역시 최근 특징이 수능처럼 복합적인 형태, 이게 단순한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이상 연계된 의문의 변동들이 좀 잘 나오고 있다는 점이 제일 어려운 거라는 거죠. 물론 교체, 축약, 탈락, 첨가에서 시작을 하고 우리 물론 공무원 시험들은 대체로 좀 편안하긴 하지만 의문론 역시 좋아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역시 교체 속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 된소리 되기 이런 것들을 모두 교체. 이것은 개수가 달라지지 않죠. 의문의 개수가 달라지지 않은 것 또는 의문의 탈락은 하나 빠지고 축약도 하나 줄어들고 첨가는 하나 더해지기 때문에 이 의문의 개수와 관련된 문제하고도 역시 연계해야 합니다. 순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순서보다는 두 가지 이상이 나타났느냐. 그래서 연음은 의문의 변동이 아니다. 알죠? 연음은 그냥 밑에서 받침이 올라간 것뿐이지 이것을 어떤 특정한 규칙에 의해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단어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모음 형식 형태소에서도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말이죠. 어쨌든 의문의 변동 잘 기억하셔야 하고요.
자, 마지막 단어의 형성, 형태론. 가장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고요. 역시 이 부분에서 시작하는 것은 형태소와 단어로부터 형태소의 개념도, 형태소의 종류도, 형태소의 개수도. 근데 이제 요즘 상반기 시험으로 보면 형태소의 개수를 묻는 문제 따위가 요즘에 잘 안 나와. 한 문제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이유는 이게 거듭 통시적이냐 공시적이냐, 어원으로 추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사전을 통해 추적해야 될지의 모호성이 우리 국어 학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질문, 가장 학생들이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하기 어려운 게 형태소 몇 개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거든. 근데 국립국어는 답변을 못 해줘. 우리가 답변할 게 아니다. 학교 문법의 기관이라서 학교 문법이라는 영역에서 배운 대로 해라. 우리는 어휘를 관장하는 거지 그 개수에 대한 답을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한 발 좀 물러서는 경향이 있고, 특히나 국어학계에서 제일 공무원 문제 중에 흔히 말하는 약간 쓰레기 같은 문제, 별로 안 좋은 문제로 치는 게 형태소 개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영역이 우리 군무원 시험에서는 일부 있었지만 요즘에는 좀 안 나오는 추세예요. 그래서 너무 미시적으로 형태소 개수를 따지는 공부하지 말라고 했어요. 차라리 합성어, 파생어 이건 괜찮아. 합성어, 파생어는 괜찮은데 그러나 형태소 개수 이런 거 조금 지금은 잘 안 나오는 추세고요. 그래도 뭐 어쨌든 나올 만한 기본적인 것만 또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과거 기출을 토대로 말이죠. 자, 그래서 형태소의 우리는 의미의 최소단위라고 했던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 그리고 이제 단어 역시 자립성의 최소단위이자 플러스 조사, 조사는 예외로 한 단어이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단어의 개수는 할만하죠. 어차피 100% 어절의 조사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역시 문법적인 것 중 조사,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 어간, 어미, 그래서 어미는 어간 뒤에 붙어서 변하는 거, 그리고 접사, 어근에 붙어서 형식적 뜻을 더해주는 거. 3대 형식 형태소라고 배웠던 조사, 접사, 어미는 특별히 또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했던 단어의 형성 방법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다만 역시 단일어, 복합어, 합성어, 파생어조차도 또 국립국어원과 입장 차이가 있는 게 있다고 있어. 가장 대표적인 늦가을, 늦더위, 늦잠, 늦여름, 이 늦이라는 것을 국립국어원에선 접두사로 등재를 해놓았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분명 누가 보아도 늦다에서 온 말이고, 늦다에서의 늦으면 어간이고, 어간이면 어근이고, 어근이면 실질이고, 그러면 합성어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립국어원에서는 이걸 파생어로 보기 때문에 역시 대략 난감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역시 이런 어렵고 모호한 건 잘 안 나오고요. 다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건 다시 한번 어려울수록 어디로 가라고? 기출문제. 그래도 검증된 거. 검증된 걸 들이대야 나중에 뭐 문제 오류니 아니니 복수정답이니 이런 거에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립국어원과 또 약간 괴리되는 부분이 합성어, 파생어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문법적으로 일단 제한을 해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다. 그래서 군무원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공부할 때 예외도 계속 추적하면서 특이한 거 공부하게 되지만 시험 문제들을 툭 까놓고 보면 그렇게 이상한 예외들은 잘 안 나온단 말이죠. 논란이 될 수 있는 건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단일어, 복합어부터 합성어, 파생어까지 그중에 이제 합성어도 의미에 따라 대등, 종속, 융합을, 그리고 또한 역시 문장의 배열 방식에 따라 통사적, 비통사적 합성어까지 이제 대비하면 어느 정도 합성어, 파생어는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지금 1회 단원뿐만 아니라 뒤에 2회 단원 그리고 3회 어문 규정까지 오늘 시간에 포함되는 게 작년 우리 군무원 기준으로 2020 기준으로 무려 9문제나 나온 거. 오늘 부분이 알겠죠? 오늘 진도에 전체 9문제. 7급 기준으로 7문제가 나오고 작년 말고 재작년 2019년 기준으로 11문제나 나와요. 이 군무원 9급만으로 제한을 했을 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고난도부터 전체 평균들 제가 좀 확인해 볼 건데요. 이건 책에 없어.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이 받았던 1회 모의고사의 전체 평균이 64점. 이거는 좀 결코 이게 평균 점수가 높지 않아요. 이유는 아까처럼 모두에서 이 섬세하게 헷갈린 거예요. 합성어 모두, 파생어 모두, 형태소 개수 이런 데서. 그래도 안 나온 건 안 나온 거예요. 뭐 어떤 타협할 수도 없고 합리화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생각보다 안 나왔다는 거고요. 하지만 상위 10%라면 78점 정도. 처음 풀었을 때, 물론 여러분은 지금 2번 푸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거의 100점 가까이 나왔겠죠. 자, 이렇게 간극을 놓고 보면은 14점 정도 좁혀야 하고 여러분이 끌어올려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결코 낮출 수 없는 시험이에요. 상대평가의 시험이지 우리가 목표를 낮추고 눈높이를 낮추고 뭐 대기업 갈고 중소기업 갈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 목표에 맞게 우리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고난도 문제 역시 여러분은 좀 체크해 두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시험지에서는 5문제, 그중에 9번에
두음 법칙. 항상 이야기했지만 이 두음 법칙하고 52항에 나오는 우리가 본음이냐 소금이냐 이걸 구별해야 되는데 이게 두음 법칙하고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고난도였고요. 역시 이제 개수 문제들이 확실히 좀 많죠. 형태소의 개수 그리고 12번의 파생어. 오늘 문제 통틀어 모두 파생어인 것을 물었던 12번이 1회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답률이 30%였어요. 물론 이것은 미리 제가 우리 학생들과 정답률과 관련된 통계들을 다 제시했던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역시 개인적으로 또 추천하는 이 형태 문제들도 학생들이 살짝 어려워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형태는 모두 몇 가지? 세 가지. 제가 숫자로 세 가지로 말하는 이유 바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첫 번째는 조사의 이 형태. 따라서 선행 의문에 따라서 형이 누나 가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가, 은는, 을를, 이다 다처럼 와 과처럼 선행 의문에 따라서 형태가 다른 것, 세부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이 형태가 되잖아요. 모양은 달라. 그러나 의미는 같아. 자격은 같아. 알겠죠? 이 형태. 두 번째 이 형태는 어간의 이 형태. 어간의 이 형태라는 것은 바로 불규칙 활용 중 어간이 변하는 불규칙이 있죠. 예를 들어 시옷 불규칙, 디귿 불규칙 이런 것들이 다 따지고 보면은 어간의 이 형태라는 거예요. 듣다와 들어의 차이, 듣이나 들이나 똑같잖아요. 다만 불규칙하게 변했기 때문에 형태만 달라지는 거라고. 바로 오늘 뒤에 나와 있는 디귿, 비읍, 시옷, 르, 우 불규칙 이게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어간의 이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어미의 이 형태. 그래서 이 형태 세 가지 다시 조사, 어간, 어미, 조사, 어간, 어미. 자, 어미 또한 마찬가지로 불규칙 활용 중 어미가 변한 것. 대표적인 여, 러, 오 불규칙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역시 이 형태의 어미. 물론 우리는 어아처럼, 엇아처럼 모음 조화에 의한 이 형태가 가장 흔하고요. 하여와 하어의 차이 똑같잖아. 하지만 여 불규칙이니까 어미의 일부가 여로 그냥 변했을 뿐이지. 어미가. 이런 게 이제 이 형태라는 거예요. 이 형태 이야기 다시 한번 해드릴 거고요. 여전히 개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좀 생각보다는 어려울 수 있는 것이 한 끗 차이. 그 한 끗 차이라는 게 얼마나 나중에 가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땅을 치고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러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박할수록 정말 시험의 상황들을 최악의 상황들을 대비하고 오늘 이 순간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근에 어떤 그 기사를 접했는데 하버드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어떤 비법, 비결 뭐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있대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비결의 1순위로 꼽히는 것이 열흘 전에 모든 걸 끝내라. 그러니까 계획보다 열흘 전에 끝내라 이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닥쳐서 막 다가오는 거예요. 뭐 엄청난 바위가 다가오고 파도가 다가오고 이러면 그걸 견뎌내지를 못해. 피하고 싶어. 그러니까 계획을 세운 후 계획보다 열흘 전에 모든 걸 끝내라는 거야. 그러면 못 끝내도 아직 9일이 남았고 8일이 남았고 7일이 남았잖아. 이러면서 서서히 그 계획을 실행하는 힘이 생긴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놀다가 하루 전날, 이틀 전날 벼락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지. 되지도 않고. 그래서 계획보다 열흘 전에 끝내라.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보았는데 일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미리미리 이렇게 대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한 문제 한 문제 정성을 다해서 풀어볼 것이고요. 칠판을 보고 시험지에 집중하시면 돼요. 해설 받아 적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단원별 600지 해설에 있으니까. 자, 아까 설명하던 국어의 특성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조금 더 세분화된다면 세 가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문적 특징, 다시 한번 어휘적 특징, 통사적 특징 이렇게 이제 범주까지 구별하기도 해. 그래서 의문적 특징이라고 해놓고 갑자기 통사적 특징 이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거겠지. 하지만 이렇게 넓게 주면 어떤 것이든지 맞는 것, 틀린 것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실제 이론 시간에 거의 다 배웠던 것이고요. 정답 2번 단수와 복수의 개념이 불분명하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좋고 나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국어의 특징이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국어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라는 게 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여러 사람인지 이걸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나무가 있는데 그러면 나무에다가 굳이 우리가 들을 안 붙여도 복수전미사 들을 안 붙여도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는 좀 모호해. 그냥 하나의 명사로 그냥 우리가 인정할 뿐이에요. 그래서 불분명하다라는 것은 뒤에 들을 붙였을 때는 복수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들을 안 붙였다고 해서 이게 과연 단수냐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영어와 차이점이라는 거지. 영어는 분명히 단수와 복수가 구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복수를 썼다면 100% s를 붙이면 되겠지. 그렇죠? 이런 것처럼 s가 있으면 복수, s가 없으면 단수 이렇게 생각을 할 테지만 물론 뭐 people이라는 거, person이라는 거 이런 거 생각해 보아도 그게 단수인지 복수인지는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 영어도. 근데 우리 국어의 특징으로 보면 단수와 복수의 개념이 불분명하다라는 특징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이론서에서도 언급이 된 바가 있고요. 뭐 이론 강의 시간은 제가 자세히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론서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자, 반면 이제 나머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반가운 거죠. 나 1번에 기출문제에 많았던 거니까. 국어의 의무는 마차름 계열은 이중체계 기억하시죠? 마차름이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시옷과 쌍시옷의 이중체계를 물론 히읗이라고 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시옷 쌍시옷만 놓고 보았을 때 예사소리와 된소리 이렇게만 존재하는 거라고 했어요. 히읗은 예사소리도 아니고 된소리도 아니고 거센소리도 아닌 것으로 삼중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독립적인 마차름으로 그리고 후음으로 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국어는 대체로라고 말할 때는 파여름 계열이 삼중체계 이래야 되겠지. 마차름 계열이라는 말도 없어. 어차피 마차름 자체가 이중체계인 거고 파여름 계열. 물론 파여름 계열은 파차름이 포함되는 거네. 그러고 보니까 파여름 계열이 삼중체계. 기역상 기역 키읔, 디귿상 디귿 티읕, 비읍상 비읍 피읍, 지읒상 지읒 치읒을 포함해 파여름 계열의 삼중체계만 흔하고요. 자, 모음 조화 이야기 우리 기출문제에서 그거 엄청 많이 했었죠. 바로 엄격하게 잘 지켜졌던 건 언제? 15세기. 15세기에는 100% 그랬다는 거죠. 알타이어족의 공통 특징 중에 하나 모음 조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모음 조화가 잘 안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잘 안 지켜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했다고? 아레아 때문에. 아레아가 사라지면서 100% 양성 모음 자리에 있던 아레아가 없어지면서 이게 양성으로 변하기도 하고 첫 음절에는 양성으로 변하기도 하고 둘째 음절에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아레아와 모음 조화에 관련된 내용 중 예전에는 가잘 이렇게 했으면 얘가 지금에는 가을인데 이게 분명히 예전에는 양성의 양성이었다라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약간 한 단어에서도 모음 조화로 보거든요. 하지만 현대 오면서 첫 음절은 아로 바뀌고 대체로 둘째 음절은 바로 얘는 양성 모음이 됐고 얘는 음성 모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미 이게 15세기 기준으로 보면 모음 조화에 안 맞는 거예요. 물론 현대에는 이건 모음조가 파괴됐다 아니다 이런 말 안 해. 현대에서는 한 단어에서는 모음조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거듭 어간 뒤에 어미의 아니야. 의성어와 의태어 관계에서 양성, 음성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는 거지. 현대에서는 15세기와는 좀 다른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현대에 오면은 모음 조화가 두 가지 어간 어미와 의성어 의태어에서는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지만 나머지 15세기처럼 어간 뒤에 어미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사의 이 어떤 모음 조화의 이 형태라든지 이런 거는 현대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는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거죠. 있긴 있으나 다만 이걸 약간 함정처럼 현대 국어에는 모음 조화가 뭐 사라졌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사라진 게 아니고요. 있긴 있는데 잘 안 지켜진 것뿐이지. 자, 문장 안에서 주어가 둘 이상 나타날 수 있다. 역시 4번 같은 걸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더라고. 본인이 생각을 못한 거예요. 얘를 떠올리지 못한 거니까 둘 이상 나타날 수 없는 건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주어는 하나이고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항상 1순위의 사례 그는 키가 크다. 그는 키가 크다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SSV라고 이야기하는 주어 서술어꼴의 대표적인 서술절로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 서술어가 전체의 서술어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서술절. 서술절은 한 문장에 주어가 2개 이상 연달아 나타난 셈이죠. 그는 키가 크다부터 시작하여 토끼는 앞발이 짧다. 알죠? 코끼리는 코가 길다. 뭐 이런 정도만 해도 대표적인 서술절 딱 하나 고정한 순간 마음이 편하다는. 이것은 문장의 짜임에서도 연달아 이어지고요. 역시 주어 서술어 한 문장에 주어가 2개 이상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다는 거죠. 자, 이런 오답들 제가 살펴보았더니 1번, 요 1번의 오답자들이 있었대요. 야, 좀 이해가 안 되죠. 아직도 파여름이 뭔지, 파차름이 뭔지, 마차름이 뭔지 이런 거 모르면 이건 하나 많아요. 앞부분에서는 외워야 할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문법이 처음에는 부담스럽지만 나중에 가면 편한 이유는 뭐예요? 문법은 진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공부할 게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게 많아 보여서 힘든 거지. 나중에 보면은 그래도 그 안에서 다 나와. 근데 이제 어려운 건 뭐야? 비문학, 문학, 한자. 이건 딱히 진도가 없거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게 없어. 그래서 이제 할만하다 느끼다가 그냥 할만한 것뿐이지 완벽하진 않거든.
우리는 완벽하고 싶어서 공부하는데 이게 완벽이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죠.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의 불만은 어려워도 좋으니까 범위를 제발 지정해달라. 한자도 뭐 몇 개까지 외워, 1000개 외우라고 하든지 1800 상용 한자 외우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하잖아. 근데 그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지구력을 갖고 가야 돼. 한국사처럼 딱 정해진 것도 아니고 진도가. 그래서 일단 앞부분은 틀려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제 공부 양이 부족한 거지. 뭐 이해가 안 돼, 몰랐어, 헷갈려 이런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부분은 진도가 있는 거죠. 어문 규정도 그렇고요. 자, 이렇게 해서 1번은 마찰음은 이중체계이겠고요. 물론 잘 안 지켜진다 현대국어 나타날 수 있다까지 갔습니다. 자, 문제 2번 가볼게요. 이제는 언어의 특성. 1번은 국어의 특성 할 만하고요. 2번은 언어의 특성이었습니다. 자, 역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기자부터 시작을 하자는 거예요. 이원성, 기호성,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창조성, 특히 최근에 잘 나오는 분절성 이런 것도 우리 꼭 해야 돼요. 추상성도 있습니다만. 자, 정답 2번인데요. 자, 도로 표지판의 구분길 표시라고 했는데요. 물론 우리가 아는 언어의 자의성이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늘 우리 강조했던 음성과 의미 사이에는 합시다. 뭐라고? 음성과 의미 사이에는 필연성이 없다라고 하는 제멋대로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보아도 도로 표지판에 구분길 표시라는 건 이렇게 표시해 놓았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라는 거구나. 이런 표시를 지금 해 놓은 거지. 특히 이런 것들은 자의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필연성,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맨 마지막에 일종의 규칙성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했었고요. 또는 뭐 도상성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 도상성. 도상성은 국회직에서만 나왔던 용어라서 크게 강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림처럼 표시할 때 이런 기호처럼 표시할 때 이런 건 다 관련성이 일부 있다고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때도 제가 이 도상성을 설명하면서 대표적인 것이 도로 표지판 아니면은 지도 같은 거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목욕탕 표시 이런 거 아니면은 학교 이런 지도에서 보이는 그림들은 다 나름의 필연성이 있는 거예요. 다 나름의 딱 보는 순간 관련이 있어 보이네 이렇게 되잖아요. 다만 우리가 아는 자의성이라는 것은 주로 어디에서 쓰는 말? 주로 의성어, 의태어 계열을 포함하고 일반 명사 시작은 사랑, 러브, 리베, 아이부터 나무, 트리부터 하늘, 스카이부터 멍멍, 바우와우, 왕왕, 왈왈, 컹컹, 바우와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의성이라는 거지. 의성어, 의태어는 약해 보이지만 자의성이고 했잖아요. 다만 2번은 우리가 아는 어떤 새로운 용어 어찌 보면 필연성이라는 것도 그러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드물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도로 표지판의 표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반면 나머지 1번은 약속, 사회성 뭐 할 필요 없고요. 자, 15번 변화, 역사성 할 필요 없고요. 역시 시간의 개념들을 어제, 오늘, 내일부터 시작하여서 역시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세계를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표현하는 것을 분절성. 시간 개념이 그랬고요. 또한 우리는 어제, 오늘, 내일 날짜에 대한 개념들도 그랬었고요. 언어의 분절성도 분명히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언어의 특성을 뭐 확실히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외우면 쉬운 거라고 했어요. 여전히 우리 10개 말로 갑시다. 뭐라고? 이, 에, 으, 우, 오, 위. 그러니까 이제 툭 건드리면 나오는 거지 뭐. 이제는 지금 시점에 와서는 쓰고 외우고 보고 이럴 자체가 사실 아니죠. 다만 이제 구별해야 되는 것이 이 두 가지. 어이에냐, 아이에냐를 끝까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이에와 아이의 에가 되어야 한다고 했었죠. 이에 에. 그래서 이와 아이의 공통점은 혀의 높낮이가 아니라 혀의 앞뒤에서는 전설이고 입술 모양에서는 평순이 공통적이지만 차이점은 딱 하나. 혀의 높낮이에서의 중모음과 저모음의 차이라는 것. 다만 약간 이것이 이 추상적일 수 있는 그냥 발음 모양. 에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구별해? 발음상으로는 딱히 우리가 몰라. 그냥 딱 약속된 거지. 그래도 우리는 아이에를 더 벌리라고 해서 더 크게 이것은 턱을 잡고 내려라 우리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의 에 이렇게 우리 욕할 때 이야기해서 어이의 개와 아이의 개야 이 개새 X 이럴 때 욕을 크게 입을 크게 벌리면서 하라는 이야기지. 개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개새 알겠죠? 자,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라고 제가 소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의어와 우어, 위외. 그 중에 우리가 또 위외는 어떻다고요? 단모음이지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까지 이게 표준 발음하고 연계된 거라서 처음에는 모르지만 외웠잖아요. 모르지만 외운 게 나중에 보면 계속 우리가 따라하고 있더라라는.
근데 이거 왜요?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어떻게 왜요야? 이론인데. 이론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빨리 수렴하고 넘어가야지. 그래서 왜가 입이 밑으로 벌어지는 거지. 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자, 어쨌든 이제 이 내용들이 반영되어서 물론 매우 쉬웠던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 1번으로 바로 갔습니다. 이에 어와 우오 위왜 말이죠. 그래서 국어의 원순모음은 입술이 둥근 것인데 원순모음은 숫자로는 4가지지만 크게는 우오 계열이죠. 우오의 위외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뭐 끝입니다. 뭐 더 보여드릴 것도 없습니다. 만약 유치하다면 예전에 요즘에 나오지도 않아 쉬워서 나오지도 않지만 다음 중 단모음인 것은 이중모음인 것은 이런 거 이제 구별하는 문제가 있고요. 아니면은 정의 다시 한번 이중모음의 정의가 뭐라고? 이중모음과 단모음의 기준이 뭐라고? 입 모양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그래서 입 모양이 고정되어 있으면 단모음, 입 모양이 움직이면 입술 모양 포함해서 움직이면 이중모음이라고 하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아까 위외 정도가 이제 차이가 있었던 거고요. 자, 4번입니다. 자, 이런 게 가장 또 기본적인 우리 군무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조건을 주고 찾는 거죠. 자, 이미 설명상 혀의 뒷부분과 입천장 뒤쪽에 연한, 여린 입천장이란 이야기네. 여린 입천장의 연구개음이라고 했고요. 자, 연구개음 생각하면은 여린에서 이응을 포함하되 구개음에도 뭐 기역계열이라고 우리가 할 수도 사실은 있겠죠. 연구개음. 그래서 거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에 역시 해당이 되는 거니까 기역계열의 삼중체계 거기에 이응이 포함되어 있더라. 뭐 하는 건 뭐 쉬운 거고. 자, 역시 우리는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아예 콧소리, 바로 비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나라 마음 중에 리을 제외한 3가지, 니은, 미음, 이응이 들어가야만 비음이 될 것이고, 자, 또 동시에 이제 장애를 받아서 나오는 소리, 이것을 일반적으로는 모든 자음을 장애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물론 진짜 이제 의문적으로 조건을 따지면 자음 중에서도 울림 소리를 제외한, 울림 소리를 제외하고 말하기도 하긴 하더라고. 하지만 그냥 자음이면 장애음, 하지만 비장애음이면 모음, 이런 정도면 무난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여기에 모두 해당되는 공통적인 것이 딱 하나 이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뭐 이 정도면 충분하네요. 자, 이렇게 조건이 나왔다는 것은 표를 이해했을 때, 특히 정의를 풀었을 때라고 했어요. 그냥 단순히 파열음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파열음 정의 한번 합시다. 파열음의 정의가 뭐라고 했지? 막았다가 터뜨리는 소리. 그렇죠? 마찰음이 뭐라고? 마찰음? 스치는 소리. 물론 마찰되는 소리 이렇게 나오면 제일 쉽겠지만 스치는 소리, 비끼는 소리 이렇게 나오기도 한다고. 이제 파찰음이 뭐라고 했지? 막았다 터뜨리면서 동시에 스치는 소리 하겠지. 동시에라는 표현이 꼭 들어있을 거예요. 교집합인 파찰음이니까 말이죠. 자, 이미 이 안에서 다 설명이 되어 있는 표 이제 보여드려요. 안 보여드리나 차이가 없습니다. 바로 이응의 정답에 노란색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잔차까지 했어요. 양수음, 치조음 또는 설단음. 그러나 보통 치조음이라고 많이 나오죠. 중학교 개정교과서에서도 치조음이라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두음 줄여서 후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발음이 나오게 된 것은 의문 때문에 나온 거죠. 그래서 의문론의 또는 의문의 변동 등과도 일부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아주 쉽고요. 자, 3번 읽읍시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뭐라고? 밥솥태, 밥솥태. 밥솥태 밥이 없다. 밥솥태라고 바꿨던 가장 큰 이유는 연음이니까 모음의 형식 형태소가 와서 티읕이 올라간 거지. 티읕이 올라가서 밥솥태, 밥솥틀, 밥솥트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발음을 하면 되고요. 딱 하나만 구별하기로 했네. 밥솥치 말이죠. 그래서 구개음화, 바로 디귿티읕이 이 모음과 함께 연결되면서 얘는 밥솥치, 바로 지읒 치읒으로 발음이 되는 구개음화가 되니까. 그래서 역시 맨 처음에 우리가 발음할 때 제일 당황했던 거 끝이, 끝을 이거 구별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끝이, 곁이, 밑이, 꽃밭이, 햇볕이, 가마솥이, 팥이, 콩팥이, 밥솥이 하는 구개음화와 끝을, 곁을, 밑을, 꽃밭을, 햇볕을, 가마솥을, 팥을, 콩팥을, 밥솥을, 팥을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연음이었기 때문에 구개음화와 연음을 구별하고. 우리 여긴 나오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달기, 달글, 흘기, 흘글 이런 연음들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좀 편하죠. 여러분이 그렇게 발음하려고 노력하는 것부터가 결국 예비 합격자들이죠. 그게 다 준비되어 있고요. 변화되고 있었다는 게 신기해요. 예전에는 엉터리 발음들 많이 했으니까.
자, 반면 나머지는 단파트의 연음을 이야기하는 것 맞고요. 꽃인데 아직도 꽃이 예쁘다. 꽃을 뭐 샀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역시 칠글도 같은 개념의 달글처럼 아니면은 흙을처럼 흙이처럼 이런 게 다 모두 모음 형식 형태에서 오면서 연음이 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정도가 가장 기본적인 준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우리가 그냥 기억을 할 뿐이고 이게 실제 발음에서 변화가 안 되는 분들이 또 간혹 있어요. 물론 뭐 어디 제가 지방 출신이라서 제가 뭐 사투리가 그런 거 안 되죠. 예,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지식으로 명확하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종종 TV에서 보면 엄청 막 꽃을 재배하거나 아니면 꽃집이야, 꽃집을 운영하는 분이 막 인터뷰하는데 제가 꽃을 사랑하고 꽃이 너무 예쁘고 제가 막 꽃을 키우고 이런 거 하면 너무 좀 뭐랄까 모순되게 느껴지는 거야. 꽃을 좋아하는데 발음을 꽃을 좋아한대. 그러면 안 되잖아. 꽃을 좋아해 줘야지. 그러니까 몰라서 그랬겠지만 우리는 또 수험생이니까 볼 때마다 옳고 그름을 좀 확인하시고요. 자, 6번 같은 경우도 이제 의문의 변동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묻기 시작하네요. 자, 문제에도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고요. 자, 우리 잘 아는 띠다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우리가 두 가지의 띠다가 있긴 있었죠. 표기상으로 보았을 때. 첫 번째는 눈에 띠다. 두 번째는 한 칸 띠다. 지금 이런 딱 두 가지의 표기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모두 그냥 띠다의 단모음이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모두 이렇게 써도 돼. 나머지 모두는 우리가 표기상으로 보았을 때는 띠다. 따라서 눈에 띠다와 한 칸 띠다 딱 두 개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띠다라는 것이 사명을 띠다, 인물을 띠다, 책임을 띠다, 노기를 띠다, 노란빛을 띠다 이럴 때는 다 그냥 띠다여야 합니다. 자, 다만 두 가지는 동음이어죠. 전혀 다른 띠다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분석을 했을 때 눈에 띠다는 어디서 온 말이라고 그러고 눈에 뜨이다에서 온 바로 여기에 사례를 이야기하는 거죠. 뜨이다의 준말이 띠다. 눈에 뜨이네 해서 눈에 띄어 이렇게 지금 된 거죠. 하지만 한 칸 띄다는 전혀 이런 어원이 아니죠. 한 칸 띄다는 띄우다에서 온 말이에요. 일종의 준말의 형태로 봐. 한 칸 띄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줄여서 우리가 한 칸 띄다, 띄어쓰기 할 때는 당연히 이 띄다지 띄다가 뜨이다에서 온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만으로 보면 형태소가 두 개여야 되고 위에 걸로 보면 형태소가 세 개여야 돼. 따지고 보면 형태소 개수가 다른 동음 이의어란 말이죠. 자, 지금 우리는 눈에 띄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만 남겨둘게요. 물론 뵈다라는 것도 두 가지의 동음이어가 있기는 하지만 무엇이 보이다에 해당하는 눈에 보이다. 알겠죠? 그래서 역시 눈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를 그냥 동일하게 넣어도 되겠네. 눈에 띄다, 눈에 뵈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동음이어라고 했더니 뵈다의 또 다른 뜻 중에는 뭐가 있어요? 선생님을 찾아 뵈다. 선생님을 찾아 뵈러 갔어요 할 때 뵈다는 그냥 뵈다야. 알겠죠? 이거는 보다의 높임말로서 뵈다인 거지 보이다에서 온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동음이요. 형태소 개수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의미를 이제 확인을 했고요. 자, 적절하지 않은 2번인데요. 이것이 결국 의문의 변동상 탈락이냐 아니냐. 많이 한 거 있잖아요. 이응이 없어지면 뭐라고? 이응이 없어지면 축약이고 이가 없어지면 탈락이지. 알겠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음가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탈락이 아니라 줄어든 말이고 모음 축약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의문의 변동 때 한때 헷갈렸던 것이 교체냐 탈락이냐. 교체냐 탈락이냐. 뭐 예를 들어서 아직도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많이 했던 것처럼 흙 이런 게 흙 이렇게 된 게 있고 아니면은 뭐 아무거나 좋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 낚시 이렇게 했더니 얘를 낚시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제 리을 기억이 된 거야. 그러면 이것은 뭐라고 해야 된다고? 탈락이지. 얘는 자음군 단순화. 다만 2015년 전에는 이것도 음절의 끝소리라고 봤어. 2015년 전에는. 다만 개정이 되면서 의문이 하나 없어졌기 때문에. 의문의 개수가 하나 없어졌는데 왜 대표음이냐? 이게 왜 교체냐? 이런 논란 때문에 지금은 기존에 없던 명칭 자음군 단순화. 그래서 예전 제 제자 중에 현직 공무원이었는데 현직 공무원인데 거의 한 10년 차 된 공무원이 직렬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도전한 분이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와서 수업을 들어. 현직 공무원인데. 되게 좀 안타까우면서도 좀 신기하더라고. 보통 10년 차 되면 적응해야 되잖아. 10년째 적응을 못한 거야. 그래서 아예 그냥 다시 시작하고 싶대. 그래서 그분에게 의문의 변동 공부했더니 끝나고 와서 엄청 새로운 지식을 자기가 배웠대. 10년 전에는 이것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자기가 배우고 시험을 봤었대.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다시 도전하니까 이게 자음군 단순화. 자기는 처음 듣는 말이래.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중간에 과도적인 분들은 이걸 이제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 지금 우리는 이제 무조건 탈락이라고 하기로 했고요. 쌍기역이 기역으로 간 거는 뭐라고? 얘는 교체로 보는 거지. 전혀 다르지. 그래서 격받침은 탈락이고, 그러나 쌍받침은 교체라고 해야 된다는 거지. 요 두 가지만 처음에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은 의문의 개수가 같기 때문이라는 거죠. 쌍기역도 의문이 하나, 기역도 의문이 하나지. 대신에 리을 기역은 의문이 두 개고, 기역은 의문이 하나니까. 그래서 이제 의문의 개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교체냐 탈락이냐라고 이제 우리가 근원적으로 차이를 주게 돼. 물론 시옷이 쌍시옷으로 간 것도 뭐야? 그러면 시옷이 쌍시옷으로 간 건 첨가인가? 첨가가 아니라 똑같이 교체지 뭐. 교체가 두 번 이렇게 하면 되겠지. 물론 교체가 두 번인데 하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고 하나는 된 소리 되기 현상인 거지. 자, 이런 식으로 같은 흔히 말하는 예사 소리에서 된 소리의 관계는 그것은 교체라는 이야기고 겹받침만 탈락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축약과 탈락은 전혀 다르니까 지금 여기 정답이 되는 거죠. 축약은 줄어든 것, 탈락은 없어진 것. 물론 의문의 개수는 마이너스 1로 똑같아. 하지만 축약은 줄어들었다는 거죠. 탈락은 완전히 없어진 것.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응이 없어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축약이지만 그러나 나머지 모음이 없어지면 탈락이 되겠지. 자, 이제 의문의 개수 포함해서 의문의 개수가 5개였는데 4개가 되었다고 하네요. 자, 의문의 개수를 말한다라는 것은 형태수의 개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였고 여기서는 하나, 둘, 의가 하나의 모음이 되겠지. 의가 하나의 모음이라는 건 왜 하나의 모음이야? 이중 모음이라는 하나의 모음인 거지. 의문의 개수 단모음은 우리가 10개, 이중 모음 11개, 그래서 모음 21개 하잖아요. 그래서 이중 모음이 의문이 2개 이런 분이 있어. 이중 모음은 의문이 하나죠. 그냥 입모양만 변할 뿐이죠. 그러나 형태소는 다르다는 거죠. 형태소는 뜨, 이가 원형이기 때문에 형태소는 2개가 되겠지. 그렇죠? 자, 이런 정도 의문의 개수 하나 줄어든 거 맞고요. 여전히 이 어가 만나서 이어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전히 축약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은 한글 맞춤법 규정에도 32항부터 40항까지 이 군문도 좋아하는 준말이라는 범주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문의 변동에도 나오죠. 뒤에 어문 규정에도 나오죠. 표준 발음법에도 뭐 찌어찌어처는 젖젖처로 발음하고 나머지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하고 이렇게 다 국어가 연계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점의 지식이 아니라 선의 지식으로 말이죠. 자, 이번 하나 고쳤어요. 축약으로 말이죠. 자, 7번입니다. 뭐 단순한 문제입니다. 이제 축약이 아닌 것이 정답 2번이었고 발음합시다. 뭐라고? 붙이다. 물론 우리 한글 맞춤법 57항에 의하면 붙이다에 쓸 수 있는 이해들. 어원은 어디서 온 말이라고? 100% 붙다에서 온 말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원형을 밝힌 거잖아요. 100% 붙다에서 온 말이라는 점에서 싸움을 붙이다. 흥정을 붙이다. 불을 붙이다. 붙여 쓰기 알겠죠? 이런 것들 수행원들을 딸려 붙이다 이런 것들이 붙이다였었고 물론 이제 우리가 발음에 의한다면 온이 국외음하죠. 디귿티읕이 이 모음 앞에 서기 때문에 이것은 축약이 아니라 국외음하라 하면 교체가 되겠죠. 국외음하의 사례가 결국 100% 교체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걸 왜냐고 진짜 묻는 분이 있다니까. 이거 왜 얘기는 그냥 그렇게 이론으로 규칙을 정한 거라고. 디귿티읕이 이 모음 앞에서 지읒지읒으로 발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시작하는 것은 굳이 아니면 해도지 아니면은 미다지 여다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흔한 국외음화의 사례였었고요. 용언도 역시 마찬가지죠. 붙이다 이런 정도면 승리를 굳히다 이런 정도면 좋은데 역시 하나가 아니라 2가지가 연계될 수 있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되겠죠. 자, 이래서 이것은 축약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참고로 방금 했던 한글 맞춤법 우리 57항에 의하면 이 붙이다 말고 소리대로 적는 붙이다의 표기가 있겠죠. 표기. 그래서 힘에 붙이다. 숙식을 붙이다. 알겠지? 숙식을 붙이다 때문에 회의에 안건을 붙이다 이런 것들이 뭐 전을 붙이다, 바람을 붙이다 이런 것들 다양한 형태의 붙이다도 있었으니까 표기는 구별하시고요. 자, 반면 이제 축약이 되었던 것은 역시 조건이 있었죠.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을 만나 키읔, 티읕, 피읍, 치읒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을 만나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을 만나 이렇게 해서 결국 자음 축약이 되는 다른 말로 유기음화다. 거센 소리 되기 현상이다. 뭐 이런 정도까지 제가 많이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발음상으로 줄어들면서 의문의 개수가 마이너스 1 줄어들게 되는 마치다, 자리에 앉히다, 싫다 뭐 이런 게 있었겠죠.
자, 물론 이제 싫다와 전혀 별개의 싫어 이런 거 있잖아요. 싫어. 싫어는 어떻게 된 거라고? 탈락. 얘는 싫어 하면서 히읗 발음이 나지 않게 된 거죠. 약속된 히읗 탈락이라는 싫어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싫어가 되면은 탈락이지만 싫다, 싫고, 싫게 이런 것은 축약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뭐 축약, 탈락 구별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자, 8번으로 바로 갈게요. 자, 이제 이게 되게 재미있는 예였었죠. 모두 옳은 것은 두 가지의 동음, 이의어를 구별하게 하는 거였어요. 또 심지어는 모두 다가 아니라 일부만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선지에 그 일부만 나타나는 것을 잘 찾아야 하는 것이죠. 자, 물론 생각해 보면 이것은 밭과 이랑이 만난 합성어죠. 이때 밭도 명사, 이랑도 명사거든요. 이랑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예전에 시골에 의하면은 어떤 고랑이 있어. 고랑, 논 같은 거 밭에 보면 그러면은 그 도랑 같은데 옆에 흙을 쌓아둔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쌓아둔 흙을 쌓아두는 둔덕 같은 걸 이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반이랑에 씨를 뿌렸다라는 최종 발음이 나오죠. 물론 이제 과정은 있었어. 1단계에서는 음절의 끝소리부터 실질이 만났기 때문에 이것은 국외음화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명사가 만났다는 것은 밭부터 음절의 끝소리가 먼저 이루어진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명사와 함께 니은 첨가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아직도 묻는 분들, 표준발음법 29항을 잘 몰라서 그런 거라고 해서. 그래서 표준발음법 29항에 의하면 합성어나 파생어 중 합성어예요. 그리고 자음 받침에 야여 요유이가 오면 야녀 뇨윤이로 발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두 개의 자음이 만났기 때문에 비음화인 반이랑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죠. 최종적으로는 반이랑에 씨를 뿌렸다 이랬어야 되겠죠. 자, 문제는 이제 선지에 보니까 두 개밖에 안 나와서 최대. 그래서 학생들이 살짝 당황하기도 했지만 일부만 주었다는 거예요. 헷갈리게 하려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부터 그리고 니은 첨가를 흔히 우리는 자음동화, 아니 니은 첨가가 아니라 비음화를 포함하는 자음동화가 있었고, 물론 사이에는 니은 첨가가 있었다는 거야. 사이에는 니은 첨가가 있었지만 자음동화, 다시 한번 유음화, 비음화를 합쳐서 자음동화로. 현대 의문의 변동에는 자음동화라는 명칭이 거의 빠졌지만 표준 발음법에 가면 자음동화라는 말이 또 나와. 그래서 자음동화 중에 비음화 이렇게 제한하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 이번은 동음이어가 앞에 걸 보고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시골에서 무엇이랑 논이랑 밭이랑 모두 샀다라는 거죠. 이때 이랑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이어주는 조사, 정확한 종류로는 접속 조사가 되겠죠. 따라서 이랑 대신에 다른 말로 바꿔봐. 와과로 바꿀 수 있었네. 논과 밭과 샀다는 거예요. 논하고 밭하고 샀다는 거예요. 따라서 와과, 이랑 아니면은 하고 이런 것들이 접속 조사인 것은 둘 사이에 들어갔을 때, 대등한 둘 사이에 들어갔을 때 빵이랑 밥이랑 이거 할 거 아니에요. 너랑 나랑 니캉 내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니캉 내캉은 표준 아니고, 자, 이렇게 너랑 나랑처럼 하는 그 이랑이나 랑이 결국 조사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조사니까 뭐라고? 형식형태소. 형식형태소니까 뭐라고요? 이제 국외음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디귿티읕이 이 몸 앞에서 지읒치읒으로 변하는 밭이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밭이랑 논이랑 밭이랑 이렇게 된 거니까 디귿티읕이 지읒치읒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겠죠. 받침 없이 말이에요. 결국 이것은 오직 하나 국외음화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원리에 의했던 거예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뭐 비슷한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몇 차례 이 사례를 가지고, 사실 놀랍게 이 얘가 어디에 있어? 이론서에 있다는 거죠. 이론서에. 그래서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이론서를 보면서 추가 공부하셨을 거예요. 정답률이 그래도 60%래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니까. 그리고 일부만 나오다 보니까 조금 헷갈렸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됐고요. 자, 이제 9번으로 갈게요. 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은 9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역시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고난도로는 역시 중요했던 정답률 50%로 보이는데요. 자, 공부하신 분들은 역시 알고 있기를 바라는, 앞에 설명했지만 국외음화라고 두음 법칙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글 맞춤법 기준으로 말하면 10항에서 12항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자어 중에
첫머리에 니은 리을이 올 수 없는 것을 두음 법칙, 꺼리는 것을 두음 법칙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늙을 로여야 하는데 얘를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첫 음절로 왔기 때문에 말이죠. 물론 여자, 여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역시 첫 음절로 왔기 때문에 여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노가 둘째 음절로 갔다면 로로 제대로 발음이 났겠지. 경로석이라든지 경로사상이라든지 본음대로 리을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고요. 역시 여가 첫 음절이니까 그렇지 둘째 음절로 갔다면 여가 되겠죠. 그래서 남녀 이렇게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자, 그러나 이제 두음 법칙이 아닌 것은을 물었어요. 이거는 음이 다를 때, 니은 리을과 관련된 사례여야 될 때 첫 음절로 가서 변했어야 되는 것인데 정답 1번은 전혀 관계없이 이것은 애초에 그냥 노여워할 노라는 한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얘는 원래 그냥 노여워할 노라는 한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노기를 띄었다. 정말 얼굴에 화가 났다. 뭐 이런 거죠. 다만 이제 구별해야 될 것은 이것은 전혀 별개의 한글 맞춤법 52항에 의하면 본음으로 나는 것은 본음으로 적고 소금으로 나는 것은 소금으로 적는다의 대표 사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발음할 수는 있어. 노라고 읽을 수도 있고 사실 로라고 읽을 수도 있긴 한데 이것은 두음 법칙 때문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두음 법칙 때문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정말 노기 할 때는 노가 되지만 우리가 로로 읽는 것 중 히, 로, 에락부터 아버지께서 크게 화가 나셔서 대로하다, 대로하셨다 이렇게 할 때는 대노, 극대노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럴 때는 소금 때문에 로가 된 거지 이게 두음 법칙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음절이니까 노라는 게 아니라 둘째 음절로 가도 노가 되는 것은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분노, 그럼 분로 이랬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벌써 같은 범주가 아니라는 이야기. 첫 음절이든 둘째 음절이든 얘는 원래 음이 그런 거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음이 변해서 활음조라고 말하기도 해. 미끄러워지면서 음이 어떻게 변하면서 희로애락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 뿐이거든. 한라산이 한라산, 뭐 지리산이 지리산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된 거야. 어떻게 음이 변해서 이것은 소금 본음 이야기 52항과 관련됩니다. 자, 반면에 이제 논설문의 논자를 보게 되면 얘는 논도 되고 둘째 음절로 가면서 토론처럼 이제 론이 살아나게 된 거지. 둘째 음절에서는 론, 첫 음절에서는 논이 된 거. 이토라는 것도 한자로는 진흙이 또는 진흙리라고 이야기하죠. 따라서 첫 음절이니까 이가 됐고요. 둘째 음절로 가면서는 구름과 진흙의 차이 뭐라고? 온니 지차, 하늘과 땅 차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시 진흙이자 또는 이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한자성어가 있다면 진흙탕의 개싸움, 진흙탕의 개싸움, 이익을 위해 다투는 추악한 싸움 뭐라고? 이전투구라는 게 있죠. 여기 이제 굉장히 부정적 의미로 막 국회의원들이 결국 따지고 보면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 하자고 막 싸우고 이런 거 할 때 있어. 이전투구다. 진흙탕의 개싸움이다. 추악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역시 둘째 음절로는 니, 첫 음절에 이가 돼야 두음 법칙이라는 거죠. 또는 이약이라는 것도 앞으로 갔으니까 이약이 됐지만 둘째 음절로 가면서는 생략 이렇게 줄일 략을 쓰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음 법칙에 오해가 있어요. 리을은 어떻게 바뀐다고? 리을은 니은 또는 이응으로 바뀌지. 니은은 이응으로 바뀌지. 알겠죠? 이게 두음 법칙의 사례가 첫머리에 오는 리을 니은이 올 수 없는 거지만 여자가 여자 알겠어. 이제 로인이 노인 알겠어. 또는 량심 같은 거 있죠.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왜 그러냐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물론 야, 여, 요, 유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조건이 있기는 한데요. 두 가지의 경우로 변하기 때문에 왜 니은으로 니은 못 온다면서 이런 분들은 리을은 니은이 되고 니은은 이응이 되고 이쪽이 이제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중학교 3학년에 나와 있는 통일시대의 뭐 어떤 우리말 이런 말 단원이 있는데 바로 북한의 말과 글과 관련된 북한의 특징 중에서는 북한은 두음 법칙이 뭐라고? 없다. 북한은 두음 법칙이 없다. 알겠죠? 뭐 이런 정도. 특히 대표적으로 북한에서는 로인, 리순신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녀자, 뭐 실제 원순 모음에 의해 뇨자, 뇨처럼 발음을 많이 하지만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 한글 맞춤법 관련하면서 동시에 이제 두음 법칙도 예전에 넓은 의미의 의문의 변동과 관련해서 말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자,
자, 시간상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10번부터 이어서 갈 거고요. 아까 문제 더블 푸신 분들은 빨리 또 푸시면 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